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이제 10월도 다 갔어요. 이제는 11월이 왔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날은 할로윈이죠. 10월 31일 할로윈입니다. 여러분들은 할로윈 어떻게 보냈어요? 뭔가 좀 코스튬 같은 것도 입고 같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이런 거 했나요? 한국은 사실 할로윈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할로윈이랑 비슷한 문화 이런 것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할로윈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 서양 문화, 서양 놀이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영어 학원에서 뭔가 이런 서양의 문화를 느껴본다고 해서 trick or treat 이런 거 체험이나 살짝 해보고 코스튬 같은 거 간단한 거 입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어른이라고 해봤자 대학생 정도 됐을 때 이제 막 20살 됐을 때 그럴 때 친구들이랑 코스튬 입고 놀아보고 그런 거나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할로윈이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날 이후로는 좀 더 어두운 이미지가 됐죠. 여러분들 뭐 말하는 건지 아시나요? 3년 전에 할로윈 날에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할로윈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 즐기는 문화는 아니다 보니까 이태원이라는 곳에 가서 논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태원이라는 곳이 한국 안에서도 좀 외국인들이 많고 외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할로윈 날에 많은 젊은이들, 많은 20살이 갓 된 그런 젊은이들이 갔다가 안 좋은 사건을 당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태원이라는 곳이 사실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골목들이 있는데 그 골목들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좁은 골목을 한꺼번에 막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밀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끼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넘어져서 깔리고 그러다가 크게 피해를 보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요즘 세상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더더욱 끔찍해요. 그렇지 않나요? 끔찍하고 참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나 비참하고 참혹한 사건들은 참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태원 참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할로윈이라고 하면 요즘은 좀 재미있고 놀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는 느낌보다는 좀 안타까운 사건을 추모한다는 느낌이 더 큽니다. 추모라는 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돌아가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걸 말해요. 추모라는 건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그 날마다 매해 할 수도 있지만 그 돌아가신 날 바로 추모를 하기도 하죠. 이거를 장례식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 영혼, 몸속에 있는 영혼이 저 하늘나라로 잘 갈 수 있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장례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기도 이렇다 보니까 한번 장례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라이브에서도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장례식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나라의 장례 문화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누군가 죽고 나면 그 몸이 흙이 되고 자연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아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사라지더라도 그 안에 나와 함께 추억을 쌓고 나와 이야기를 했던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몸속에 있는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뭐 곁에서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실제로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영혼 무게만큼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심장이 멈추고 아예 죽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죽고 나서 어떤 세계에 간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누군가가 죽고 나면 가게 되는 세계, 거기를 사후세계라고 합니다. 그냥 한자로 죽은 후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후세계라는 말도 있고, 또 그리고 죽고 난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떨지 진짜 죽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근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다 이런 사후세계를 챙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누군가 죽고 나면 이 영혼이 하늘나라, 사후세계로 잘 갈 수 있게 이벤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장례식이죠. 오늘은 이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장례식과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장례식이라는 건 누군가가 죽으면 행해지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죽는다는 표현은 좀 직접적입니다. 누군가가 죽는다는 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조심스럽잖아요.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났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씁니다. 돌아가셨다는 건 말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보통 영혼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원래 왔던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으로 하늘에 있는 세상, 하늘나라로 갔다는 뜻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떠났다, 아니면 세상을 뒤로 했다, 세상을 등졌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이별을 했다는 말을 한자로 적어서 별세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었다는 말은 너무 직접적이고 슬프니까 이런 다양한 말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고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고인이 되고, 그리고 그 고인은 이렇게 몸만 남죠. 영혼이 떠나고 몸만 남아요. 이 몸은 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례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한번 순서대로 말을 해볼게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요, 장례식장에 연락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연락을 하면 이제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고인을 모시고 가면 그 장례식장에 빈소라는 걸 차려요. 빈소가 뭐냐면요, 장례식을 하게 되면 이 장례식에 손님들이 올 텐데 그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빈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손님들을 이제 곧 부를 건데 이 빈소가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빈소를 잘 꾸며야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 고인을 추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빈소를 어떻게 꾸미냐면요. 어떻게 차리냐면요. 이 빈소의 가운데에다가 먼저 고인의 얼굴 사진을 놓습니다. 이거를 영정사진이라고 불러요. 그냥 사진 빼고 영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정사진을 가운데다가 놓으면 양옆에 하얀 색깔 꽃으로 장식을 해요. 하얀 색깔 꽃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하얀 색깔 꽃으로 빈소를 장식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로 찾아오고 고인에게 추모를 하고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이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거, 이거는 조문이라고 불러요. 이 조문을 하러 온 손님들은 조문객이라고 부릅니다. 이 빈소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차리기는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 힘든 와중에 다 차리고 있겠어요. 꽃을 구하고 뭐 하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 빈소를 장례식장에서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보통 영정사진 파일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만 챙겨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린트도 다 보통 해주겠죠? 그래서 빈소가 다 준비가 되면 그때 가족들은 이제 연락을 돌립니다. 고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연락을 돌려요. 그리고 고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장이 어딘지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장례식장이 어디이고 언제까지 오시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락을 돌립니다. 이거를 부고라고 해요. 전화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로 부고 메시지를 돌립니다. 그러고 나면 둘째 날까지 조문객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둘째 날까지 조문객들을 이 가족들이 맞이를 해주고요. 그러고 나면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고인이 들어있는 관, 고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장례식장 밖으로 옮겨갑니다. 이거를 발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발인을 하면 보통 묘지로 가거나 아니면 화장터로 갑니다. 묘지라는 거는 이 관을 묻을 수 있는 곳이에요. 보통 많은 나라들이 이 묘지에다가 관을 묻는 것 같아요. 한국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묘지에 가서 관을 묻었습니다. 근데 땅을 사는 것도 너무 요즘은 비싸고 그리고 그 땅에 관을 묻어서 이걸 관리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묘지를 만들기보다는 화장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장은 보통 여자들이 얼굴에다가 하는 그런 화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음이랑 쓰는 법도 완전히 똑같기는 한데 아예 다른 뜻이에요. 한자가 아예 다릅니다. 이 고인의 시신을 화장한다는 건 고인의 시신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고인의 시신을 태우고 나면 뼈가 나오죠. 이 뼈를 유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유골을 뼈가루로 가루를 냅니다. 이렇게 가루를 낸 거를 작은 항아리 같은 거에 담아요.
이런 통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함이라고 부르는데 유골을 넣는 통이니까 유골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골함을 만들면요. 한국에서는 이거를 집에 갖다 놓지는 않고요. 납골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져다 놓습니다. 납골당은 이렇게 작은 사물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유골함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편지라든지 아니면 그 고인에게 보내고 싶은 어떤 선물 같은 거를 그 유골함이랑 같이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유골함이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추모를 하고 싶은 날이 오면 그때마다 언제든 거기에 가서 추모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편지를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 납골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묘지에 묻었지만 그게 힘드니까 이렇게 납골당을 이제는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무를 하나 심어서 그 밑에 유골함을 심기도 해요. 유골함으로 심는지 유골만 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무 밑에 유골을 심어서 이 나무로 새로 태어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무 앞에 가서 그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바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다. 자연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면 바다에 이 유골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고인을 추모할 때는 그 바다에 가서 추모를 하게 되겠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발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례식의 순서에 대해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고인을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그 방법들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조문객으로 장례식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 장례식 예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대부분의 나라가 그럴 것 같은데 장례식에는 보통 어두운 색 옷을 입고 갑니다. 그냥 검정 색깔 정장을 입고 가면 그게 제일 무난해요.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근데 이 어두운 색 옷을 입고 가기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장례식이라는 게 보통 다른 약속들처럼 미리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거는 한 달 전부터 언제 오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장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괜찮은 그런 검정 색깔 정장 이런 거를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일을 하다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바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장을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좀 얌전한 옷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가도 괜찮아요. 너무 화려한 색의 옷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좀 밝은 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위에다가 좀 어두운 코트 같은 걸 걸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냥 너무 화려한 옷만 좀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걸 차고 있다면 그런 것도 빼면 좋겠죠. 저도 제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두운 이 까만색 옷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았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봄 웜톤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색, 검정색 옷은 특히 안 어울린다고 해서 아예 그런 옷들을 안 샀었어요. 근데 장례식은 그날 보통 바로 가야 되니까 뭐 옷을 미리 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최대한 무난하고 최대한 어두운 옷을 입고 갔습니다.
아래는 긴 회색 스커트를 입었고요. 안에 흰 색깔 그냥 기본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제일 어두웠던 짙은 네이비색 자켓을 입고 갔습니다. 최대한 어두운 색의 옷을 골라서 입고 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검정색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검정색 옷이 아니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그냥 고맙다고 생각해 주더라고요. 고인의 가족들은 고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슬프고 힘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의 옷을 다 체크하면서 저 사람은 옷이 어땠네, 뭐 저 사람은 별로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진짜 화려한 그런 옷만 아니면 최대한 좀 차분한 옷을 입고 가면 그렇게 욕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안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최대한 차분한 옷을 입고 가서 위로를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고인의 가족과 조금 먼 지인들 있잖아요. 뭐 그 고인 가족들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인의 가족이기는 한데 너무 먼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괜히 뒤에서 수근수근 말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어요. 괜히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검은 옷 입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하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검정 색깔 옷을 미리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가서 쇼핑할 때 검정색 옷을 하나 사놨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옷장에 검정 색깔 옷이 없다면 하나쯤은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이런 장례식이 아니어도 검정색 드레스 코드인 곳에 가게 될 수도 있고 검정 색깔 깔끔한 옷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차분한 옷을 입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고 나면 빈소가 보이겠죠? 그 빈소의 입구에서 방명록이라는 걸 씁니다. 방명록. 결혼식 에피소드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문한 사람들의 이름 목록입니다. 리스트, 이름 리스트예요. 네, 이 방명록을 쓰고 나서 이제 부의금을 봉투에 넣습니다. 부의금이라는 건요, 이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돈이에요. 보통 누군가 돌아가시고 나면 일을 잠깐이라도 쉬게 되잖아요. 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잠깐 쉰다고 해서 뭐 월급을 다르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월급을 똑같이 줄 거예요. 근데 개인이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은 돈을 그동안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면 그 후에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동안 좀 일을 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을 살짝 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의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의금을 봉투에 잘 넣어서요. 이거를 부의함이라고 하는 상자에 넣습니다. 아까 유골함 말했던 거 기억나죠? 무슨 함이라고 하면 뭔가를 넣는 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뭔가를 넣는 상자 같은 거. 부의함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부의금 봉투를 넣으면 됩니다. 이 부의금은 이렇게 방명록에 이름 쓰고 나서 바로 넣어도 되고요. 그냥 이 인사나 뭐 추모 같은 거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넣어도 됩니다. 근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그냥 부의함에 넣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빈소로 들어갑니다.
빈소에 딱 들어가면 가운데에 영정사진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하얀 색깔 꽃으로 장식을 해놓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앞으로 갑니다. 거기 앞에 가보면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 테이블에서 분향이나 헌화를 하면 됩니다. 분향이라는 건요,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헌화라는 건 꽃을 바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얀색 국화꽃을 바쳐요. 보통은 분향을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거든요. 유교이거나 불교이거나 아니면 그냥 종교가 없으면 대부분 그냥 전통적인 방법대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분향을 하려고 그 영정사진 앞에 가면요, 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이 있고 그 옆에 향을 꽂을 수 있는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촛불이 있습니다. 향을 하나 또는 3개 정도 오른손으로 집어서요, 이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떼면 향에 살짝 불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서 끄거나 왼손으로 살짝 부채질해서 끄면 됩니다. 이거를 절대 생일 케이크에 있는 촛불 불듯이 입으로 후 불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향로에 이 향을 꽂으면 됩니다. 그때 오른손에 향을 쥐고 있으니까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쳐서 공손하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때 향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만 꽂으면 되고 3개를 내가 집었다면 이렇게 잘 쥐어서 하나씩 3개를 따로 꽂으면 됩니다. 보통 내가 빈소에 딱 갔는데 향로에 아직 향이 하나도 없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온 느낌을 내기 위해서 향을 3개 정도 피울 수도 있어요. 홀수로 피워야 되기 때문에 2개는 안 됩니다. 짝수죠, 2개는. 2개는 짝수이기 때문에 홀수로 3개 정도 피우면 됩니다. 근데 뭐 이미 향로에 향이 몇 개 있으면 굳이 3개를 꽂는 것보다는 그냥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하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향을 꽂고 나면요, 뒤로 살짝 물러서서 이 영정사진에게 절을 하면 됩니다. 영정사진이 곧 고인이니까요, 이 고인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고인에게 절을 할 때에는 2번 절을 합니다. 이렇게 큰 절을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고개만 숙여서 반절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교, 유교, 무교 이런 쪽에서는 분향하고 절을 해요. 그리고 2번 절하는 건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고인에게만 2번 절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2번 절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2번 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절을 했는데 뭐 누가 옆에서 그거 절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절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해가 됐을 때 이렇게 절하면 세뱃돈 주잖아요. 용돈 주잖아요. 그거 더블로 받는다고, 많이 받는다고, 장난친다고 절 2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런 절 2번 하는 건 고인에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장례식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절을 2번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불교나 유교 이런 종교가 있다면 보통 이렇게 분향하고 절을 하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향을 태우는 문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렇게 절하거나 분향하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헌화를 하는 거예요. 헌화는 꽃을 바치는 거죠. 옆에 국화꽃이 있을 거예요. 이 국화꽃을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줄기를 집어서 오른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왼손으로 받치고 공손하게 받치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분양보다는 훨씬 간단해요. 근데 이때도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꽃을 어느 방향으로 놓아야 되는가? 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이블에 이미 꽃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꽃들이 놓여 있는 방향대로 똑같이 올려놓으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 꽃봉오리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도록 올려놔요. 영정사진에 있는 고인이 이 아름다운 꽃의 꽃봉오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놓기도 합니다. 나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꽃을 보통 줄 때 그 손잡이 부분을 쥘 수 있게 주잖아요. 꽃을 이렇게 주기보다는 자, 이렇게 꽃 손잡이 잡아, 줄기 잡아 이런 느낌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꽃을 뒤집어서 이 꽃 줄기 그 부분이 영정사진으로 가게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냥 이미 꽃들이 놓여진 대로 놓으면 됩니다. 이 꽃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옆으로 놓지만 않으면 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이 테이블에 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놔야 되지? 사실 어느 방향으로 놓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그냥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저 죄송한데 이 꽃은 어느 방향으로 놓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이거 가지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면 크리스찬들이 가족이니까 보통 거기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영정사진 앞에서 기도를 해요. 아니면 내가 이런 기도를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면 고개만 살짝 숙여서 그 고인에 대한 추억을 하는 추모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묵념이라고 합니다. 살짝 고인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옆으로 나오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보통 빈소에 가면 이렇게 절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은 그 빈소 옆에 안내문을 붙여놔요. 저희 가족들은 크리스찬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은 하지 말아주세요. 크리스찬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냥 그 안내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고인에게 추모를 하고 나면 옆으로 가는데 그 옆에 상주가 있습니다. 상주라는 게 뭐냐면요. 장례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장례를 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을 상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례 기간, 이 슬퍼하고 이렇게 추모하는 기간들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가게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요. 그 가게 입구, 가게 문에 상중이라서 잠시 쉽니다. 이런 안내가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장례식을 치르고 있구나. 누군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잠깐 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을 다 컨트롤하는 주인이 상주입니다. 보통은 고인의 제일 나이가 많은 아들이 상주를 해요. 이 제일 나이 많은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하죠. 맏아들이 보통 상주를 합니다. 근데 딸만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상주를 섭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도 안 했다면 남동생
아빠, 뭐 이런 분들이 상주를 섭니다. 요즘 남자, 여자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전통적인 것들, 이런 데에서는 남자분들이 원래 하던 일들은 남자분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상주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상주는 딱 보면 상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상주는 검정 색깔 정장에 완장을 팔에 차고 있습니다. 완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 밴드 같은 거예요. 팔에다가 차는 밴드 같은 겁니다. 이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주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상주는 아이보리색이나 흰 색깔의 완장을 차고 있는데 여기에 검정 색깔 선이 2줄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2줄 그어져 있으면 상주예요. 근데 2줄이 아니라 1줄이 그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상주는 아니지만 고인에 가까운 가족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줄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먼 친척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검정 색깔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검정 색깔 한복을 한국인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장례식장에 가면 이 검정 색깔 한복을 빌려줍니다. 검정 색깔 한복을 입고 그리고 이 머리에는 흰 색깔 리본을 핀으로 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검정 한복을 입고 흰색 리본을 달고 있으니까 다들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흰 색깔 리본이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이 흰 색깔 리본은 평소에 그냥 액세서리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뭐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걸 한다든지 회사에 나간다든지 이럴 때 흰 색깔 리본을 여전히 차고 나가기도 해요. 제가 상을 당한 지 얼마 안 됐다. 아니면 지금 상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흰 색깔 리본을 액세서리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흰 색깔 리본을 달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참 안 됐다고 안타깝다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상중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혼날 수도 있어요. 상중이 아닌데 왜 그런 리본을 달고 있어? 이렇게 혼날 수도 있어요. 좀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혼내기도 합니다. 이 흰 색깔 리본은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좀 불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하고 다니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정사진 앞에 가서 추모를 하고 나면 옆에 있는 상주에게 가게 돼요. 이 상주에게는 한 번만 절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2번이 아니라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면 상주도 함께 절을 해줘요. 이렇게 서로 절하는 걸 맞절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도 서로 맞절을 하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맞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짝 고개를 한번 숙여서 반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의 말을 전해주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해요. 삼가 뭐뭐뭐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안내방송 이런 데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는 무슨 행동을 삼가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뛰는 행동을 삼가주세요. 이 말은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뛰지 마세요. 이러면 좀
명령한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뛰는 행동은 좀 조심스럽게 웬만해서는 좀 잘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삼가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조심스럽게 할 때도 삼가 뭐뭐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려운 말이고 굉장히 공손한 말이라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자리에서는 쓸 수도 있어요. 자, 조심스럽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명복은 누군가 죽고 나서 받게 되는 복입니다. 죽고 나서 이 사후세계에 가서 이 고인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명복이라는 건 사실 불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헌화하고 절도 하지 않는 크리스찬 장례식에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는 잘 말하지 않아요. 그냥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뭐 크리스찬적으로 뭐 하나님 곁에 잘 갈 수 있기를, 잘 가셨기를 바랍니다. 잘 가셨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아니면 그냥 위로를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뭐 손을 잡아주거나 친한 사이면 꽉 안아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는요, 육개장을 식사로 먹어요. 육개장이라는 건 고기를 넣고 얼큰하게 만든 국입니다. 이 육개장은 보통 사람들이 멀리서 왔으니까 감사한 마음에서 드리는 국이에요. 이 육개장에 소고기가 들어가니까 먼 길 오고 이렇게 급하게 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영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기국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누군가 죽으면 앞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고 이런 두려운 마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식에 가게 되면 이런 안 좋은 거, 안 좋은 기운, 안 좋은 뭔가 귀신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빨간 색깔을 나쁜 귀신들, 나쁜 기운들이 싫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빨간 색깔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 국을 빨갛게 해서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함께 먹었던 겁니다. 이렇게 육개장을 먹고 나면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전에 라이브에서는 어떤 분이 드라마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장면을 봤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은 집에 마당이 있고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크게 아이고 아이고 했지만 요즘은 빈소들이 서로 좀 가깝게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큰 소리를 잘 내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 혼자 이렇게 슬픔이 올라올 때 조용히 눈물을 닦고 흑흑 울고 이 정도로 하고 끝냅니다. 사실은 어떻게 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장례식은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각자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슬픔을 표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별의 순간이라는 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죠. 이런 순간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더더욱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들을 혼자 견뎌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누군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위로해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위로해줘도 그 사람을 잃은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슬프고 힘들 때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가 와서 위로를 해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국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닝에서 말했던 대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추모하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저희 팟캐스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도 좀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 수업도 하고 있어요.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필요한 분들은 수업을 예약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